여러분, 나이살이라는 것이 왜일까요? 예전에는 며칠만 다이어트해도 살이 금방 잘 빠졌는데 이제는 뭘 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라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진짜 공감이 되고요. 제 얘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줄고 그 무게만큼 지방이 채워져서 몸무게는 똑같아도요 몸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바뀌는 이유는요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절의 유연성이 아니라 몸속에 대사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주로 연료로 쓰는 것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연료를 모두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대사적으로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도 쓰고 기름도 쓰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연료를 번갈아서 잘 쓰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태웠다가 또 필요할 때는 지방도 태웠다가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탄수화물만 주로 연료로 쓰고 저장해 놓은 지방은 잘 꺼내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분해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느려서 우리 몸은 보통 탄수화물을 먼저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쓴 다음에 부족하면은 그때서 이제 지방을 꺼내서 쓰게 되는데 이런 전환이 유연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자꾸 탄수화물만 쓰다 보니까 금방 배가 고프고 간식이 자꾸 당겨서 많이 먹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대체로 달달한 음식이나 과자, 빵, 떡 같은 그런 탄수화물류를 주로 먹게 되는데 모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 혈액 내에 인슐린 수치도 계속 올라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내가 대사 유연성이 좋은 사람인지 지방을 잘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복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지방을 잘 꺼내서 쓰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굶어도 배는 좀 고플지언정 막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지방을 계속 연료로 잘 태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한두 시간 정도 운동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서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굶었을 때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막 식은땀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막 노래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심한 분들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 살이 찌고 간도 살이 쪄서 지방간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당뇨, 고지혈증, 만성염증 같은 각종 질환이 생기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꼭 노화 때문이 아니라 30, 40대의 그런 젊은 나이인데도 이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사냥하고 채집 활동을 하면서 식량을 구하고 또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날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너무 먼 과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 197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끼니를 걱정하고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그런 유전자가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가지고 앉아서 생활하고 굶지 않고 과식하고 밤늦게까지 TV 보고 또 핸드폰 보면서 잠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 여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런 유전적 부조화 상태가 대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을 빼더라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것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5kg이 줄었는데
빠져나간 몸무게 5kg 중에서 4kg이 근육하고 물이고 지방은 1kg밖에 감량이 안 되었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몸무게가 줄었다고 무작정 기뻐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방이 금방 다시 차면서 몸무게가 다시 찌는 요요가 쉽게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근육량이 줄어든 만큼 기초 대사량이 확 떨어지고 더불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서 몸은 더 망가지게 돼요. 결국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그리고 나이살을 잘 빼려면 건강해야, 대사적으로 유연해야 성공한다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건강하려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살이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탄수화물만 썼다면은 지방을 잘 쓰는 몸을 만들자. 그러니까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게 우리가 스트레칭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대사도 탄수화물과 지방을 적재적소에 쓰는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사 유연성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공복을 잘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었던 분이라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적어도 4시간, 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봅니다. 내가 그 공복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에 식사 사이에는 최소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7시에 먹었다면 다음날은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음식이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부리를 입에 달고 살고 또 야식을 자주 했던 분이라면 이렇게만 공복을 가져도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왠지 곡기를 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공복을 좀 더 오래 가짐으로써 대사 유연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대로 단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대사 유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겁니다. 공복을 유지할 때는 공복을 유지하지만 아닐 때는 무조건 잘 드셔야 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너무 단식에만 집착을 하고 또 먹을 때도 막 조금만 먹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거 음식이 점점 적게 들어오네 하고 이거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막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이 오히려 잘 빠지지 않고 대사 유연성도 점점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활동량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근육 손실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먹을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는 음식들 위주로,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라면 유튜브에서 정날의 혈당 스파이크로 검색을 해서 꼭 같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다만 혈당이 오를까봐 혹은 지방을 원료로 쓰게 하려고 오랫동안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거나 아주 조금만 먹는 식으로 식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에 대한 적응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탄수 고지방 식사 같은 케토제닉 식단을 아주 오랫동안 하거나 또 저탄수 고단백 식단 같은 팔레오 식단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하던 사람이 탄수화물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은 예전보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쉽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된 식단을 장기간 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 하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톤식을 하더라도 하루 칼로리의 약 한 70%를 지방으로 채우고 또 나머지는 단백질 등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식사를 5일 정도 했다면은 하루나 이틀 동안은 지방량을 줄이고 탄수화물은 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식단을 해야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서 대사적으로도 유연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사 유연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 마지막인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운동 강도하고 종류를 조절하면은 조금 더 지방을 잘 쓰는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방은 우리가 운동하자마자 바로 소모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지방보다는 먼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짧게 10분 하고 금방 이렇게 지치는 것보다는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길게 20분 이상 하는 것이 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또 근력 운동은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더 잘 태우려면은 근력 운동을 순서적으로 먼저 좀 하고 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뭐니 해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에는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더 움직여주고 또 운동에 집중을 하면요, 정말 시너지 효과가 확 나면서 지방을 꽉 쥐어짜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은 분들께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 빠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오고 가는 시간까지 거의 한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헬스장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고요. 대신에 뱃살 빼고 몸매를 관리하는 저만의 저녁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를 하는 건데요. 자, 걷기는 걷기 운동이 아니고 그렇다고 조깅도 아니고 말 그대로 걸었다가 뛰었다가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걷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걷기는 순한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살 빠지는 효과는 미미해요. 반대로 뛰기는 운동량은 더 많지만 초보자라면 내가 뛸 수 있을까 부담이 되고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서 시작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걷기는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뛰다가 힘들면은 중간에 쉬면 돼요.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뛰고 걷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10,000보를 걸어도 살이 죽어도 안 빠져요 하는 분들, 또 갱년기가 되면서 아랫배가 점점 나오는 분들, 혹은 갑상선 저하증 같은 어떤 질환 때문에 뭘 해도 살 빼기가 어려운 분이라면 무조건 걷기 하세요. 저도 날로 들어가는 뱃살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뺄까 고민하다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뱃살이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은데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6시경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밤 8시쯤에 퇴근을 하면 운동복으로 바로 갈아입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이제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샤워하고 하루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식으로 했고요. 자, 이런 저녁 루틴을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3번, 2주간 했더니 정말 꼼짝도 안 하던 뱃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저녁에 걷기를 하면 늦게 퇴근해서 배고프니까 한창 먹고 또 피곤하니까 누워서 TV 보다가 또 졸리면 자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과는 이 몸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일단 헛살이 빠지고 몸매가 달라지는데요. 걷기도 물론 좋은 운동이에요. 자, 그렇지만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으면 걷기로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번 칼로리 계산기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몸무게에 따라서 운동별로 이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60kg인 사람이 10분간 걸으면 40kcal가 소모가 되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74kcal를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걷기보다 뛸 때 칼로리 소모가 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이 체중 유지가 아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뛰어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뛰는 것이 무릎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이거나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분들이 무작정 달리는 것은 오히려 무릎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걷기 말고 걷기가 좋은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숨이 찰 때까지 뛰면서 심폐기능을 끌어올리면 혈액순환이 온몸 구석구석 이루어지면서 하루 종일 쌓였던 이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심폐기능이 향상이 되면은 산소 공급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또 걷기를 하는 동안에 이 팔다리의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 이완하면서 림프관을 짜주기 때문에 림프순환도 동시에 활발해집니다. 림프순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지방 찌꺼기를 비롯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노폐물의 순환 배출만 잘 이루어져도 몸이 정말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고요. 살 빠지는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보다 걷기가 좋은 세 번째 이유는요. 뼈에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나 줄넘기 같이 뛰는 동작은 뼈를 만드는 이 조골세포를 자극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들여서 운동할 때 뛰는 동작을 섞어서 뼈를 자극을 해주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걸을 때는 이런저런 잡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뛰게 되면은 숨이 차고 힘드니까 생각들이 싹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잡념이 없어지고요. 그 바람을 가르면서 그 뛸 때 그날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려면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고 날려버리는 그런 루틴을 가지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분들, 특히 밤에 야식 자꾸 하는 분들도 걷기를 하시고요. 걷기하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나면은 몸이 기분이 좋게 나른해지면서 꿀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잠이 잘 와요. 잠을 푹 자면은 혈당이 안정이 되고 또 자는 동안에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정말 너무 가벼우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식단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운동도 바쁜 시간 쪼개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요. 한 5시간, 6시간밖에 잠을 못 자거나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 잘 자는 것이 살이 잘 빠지는 체질 그리고 몸이 가벼운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기 2-3시간 전에 몸을 좀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은데 다만 밤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것이 중요한데 걷기도 각자 해보시면서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그 정도로만 운동 강도나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걷기는 정해진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그냥 체력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효과 본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자, 먼저 이 관절하고 근육이 다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서 충분히 좀 풀어주시고요. 보통 학교 운동장에 그 타원 트랙 한 바퀴가 200m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트랙을 3바퀴 먼저 뛰고 호흡이 가빠질 때쯤에 한 바퀴를 그냥 걸어줍니다. 걷는 동안에 호흡이 회복이 다 되면은 다시 2바퀴를 뛰고요. 또 한 바퀴는 걸으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2바퀴를 뛰고요. 마지막 걸을 때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를 2바퀴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루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총 한 1.4km 정도 뛰고 400m는 그냥 걷고 400m는 맨발 걷기로 마무리하는 셈이에요. 트랙이 없다면 시간을 재서 1분 뛰기 하고 한 30초 걷고 또 1분 뛰기 하고 30초 걷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본인의 상태에 맞게 걷고 뛰는 것을 조절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걷기를 할 때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동하는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뛰는 구간에서 보폭을 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폭이 크면 클수록 공중에 더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착지를 할 때
무릎 관절에 충격이 쿵 하고 가게 되고요. 엉덩이나 척추까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보폭을 우선 작게 거의 걷는 것처럼 하시고 익숙해져서 자신감이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폭을 키워주세요. 그리고 역시 뛰는 구간에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뒤꿈치부터 쿵 떨어지면 이 역시도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뒤꿈치는 닿더라도 그냥 살짝만 닿는 느낌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이 발의 중간과 앞으로 착지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은 직각이 되도록 앞으로만 가지 않고 앞뒤로 움직여야 코어에도 힘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중요한데 들쑥날쑥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조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뱉는데 보통은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후후 내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는 박자에 맞춰서 흡흡 후후 이렇게 호흡도 조금 규칙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훨씬 뛰는 게 수월해요. 오늘은 살 빠지는 저녁 루틴으로 걷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루틴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체질이 변합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이어트가 절실한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노화가 되면은 누구나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주 1, 2회라도 꼭 따로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단식을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이 뭐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좀 굶주리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면은 한약에서는 먹어서 생긴 독소를 식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식적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로는 첫 번째, 뱃살이 빠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먹을 때 확실하게 잘 먹고 또 안 먹을 때는 음식을 딱 끊어주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이 지방을 더 잘 태우면서 건강하게 살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굶었을 뿐인데도 혈당이나 혈압, 또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우리 몸의 대사 유연성이 좋아져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번갈아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되기 때문에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 맞게만 적용을 하면은 피부에서부터 뽀얗게 뭐랄까 빛이 난다고 할까요?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늙고 병든 세포를 활용해서 젊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의 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라고 해요. 피부에서도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로 교체되면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더 젊게 살고 싶어서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의 시간 동안에 단식을 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최소 12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먼저 연료로 쓰게 되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란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공복이 되면은 저장했던 글리코겐을 꺼내서 연료로 쓰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쌓인 이 글리코겐은 단식을 한 지 보통 12시간이 지나면 다 쓰고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한 후에 연료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케톤은 또 포도당 대신에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근육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복 12시간이 지나는 그 기점으로 에너지 대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탄수화물을 쓰다가 지방을 쓰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공복 시간에 따라서 이 종류와 방법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12대12 단식이 있습니다. 12시간 단식을 하고 남은 12시간 동안에 음식을 먹는 방법인데요. 저녁을 7시에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저녁을 8시에 먹었다면 12시간 공복을 하고 다음날 아침 8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되는 거죠. 단식을 하루 중에서 언제 할 거냐는 보통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뭐 잠자는 시간이니까 배고픔을 잊는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 이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먹고 해가 지면은 단식을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식만 끊어도 하루 3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2대12 단식이고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야식이나 간식을 달고 살았던 분이라면 가장 먼저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이미 건강한 상태인데 나는 그냥 건강 유지를 좀 목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도 매일 꾸준히 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단식 시간을 더 늘려서 14시간, 16시간, 18시간 이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16대8 단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남은 8시간 동안의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보통 한 끼를 건너뛰고 하루 2끼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16대8 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오후 7시에 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은 건너뛰고 11시 이후에 점심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적극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대사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16대8을 꾸준히 실천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12대12 그리고 16대8의 중간 버전으로 14대10 단식도 좋습니다. 특히 16대8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좀 폭식을 하게 되는 분이라면은 14대10 단식이 오히려 더 낫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본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포만감을 점점 좀 쉽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6시간 동안에 2끼를 먹으면서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근육이 빠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16대8보다는 14대10 단식으로 단식 시간을 줄이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2끼든 3끼든 잘 섭취를 해서 먹을 때 잘 먹어야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24시간 단식입니다. 말이 24시간 단식이지 뭐 그렇다고 24시간 동안 굶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만 먹으면 24시간 단식이 됩니다. 저녁을 오후 7시에 했다면은 2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했다가 다음날 저녁 7시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보통 하루의 에너지 필요량의 한 25%에서 한 30%,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에서 600kcal 정도를 먹게 되는데, 24시간 단식은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되고요. 건강 유지의 목적이라면 평소에는 한 12 단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한 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면은 좋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평소에는 한 14대10 혹은 16대8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다가 주 1회 혹은 2회 이렇게 띄엄띄엄 24시간 단식을 하면 돼요.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하고 차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로 음료수도 금물인데 칼로리가 0kcal라고 해도 대체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이 단맛 회로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나 약은 또 어떨까요? 처방받은 약은 드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약 중에서 좀
단맛이 나거나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메가3라든지 가루 형태로 된 유산균이라든지 젤리 형태의 영양제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영양제나 약은 단식 타이밍에는 피하고 되도록이면 식사 타이밍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순히 식단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만들어서 체내에서 탄수화물 기반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경우에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무작정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뭐 저혈당 쇼크가 오면서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먼저 좀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혈압이나 저체중인 분들께도 추천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목적 하에 한다면 주치의 선생님의 지도 하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더불어서 임산부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간헐적 단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오히려 몸이 망가진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제일 흔한 부작용이 근육이 빠지는 거죠.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근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간헐적 단식하고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지방보다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는 식사를 할 때 통곡물, 채소, 과일, 콩, 단백질 같은 이 자연에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잘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부작용으로는요, 섭식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14시간, 16시간 꾹 참고 기다렸다가 땡치면은 한꺼번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먹으면서 폭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예요. 폭식을 할 때는 보통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막 먹고 싶었던 거, 라면, 돈가스, 피자, 가공식품 같은 그런 것들을 폭식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단식을 했다가 폭식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면은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죄책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또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단식과 폭식이 반복되는 고리가 계속 되는데, 그 와중에 포만감도 점점 무뎌지면서 이것이 점점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랜 시간을 공복 후에 처음으로 위장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공복을 마치고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왜 공복에 먹으면 좋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 위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C도 풍부하지만 비타민 U라는 것이 있죠. 비타민 U에는 사실 비타민은 없고요. 이 양배추 속에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염화물, 줄여서 MMSC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궤양 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궤양을 영어로 쓰면 얼서거든요. 그래서 그 U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효과가 좋았으면, 그죠? 비타민 U는 위산이나 기타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또 세포를 재생하는 그 식치 효능이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만 좋은가요? 아니죠. 장에도 좋습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 장내 미생물도 굶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배추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풍부하기 때문에 공복 후에 장 건강을 다시 살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공복 상태였다가 음식을 먹을 때 양배추를 먼저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혈당 관리 때문인데요. 공복에 양배추를 한 50g 정도 먼저 먹고 다른 음식들을 먹으면 허겁지겁 먹지 않게 되고요. 또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뭐 입맛대로 다양하게 드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푹 익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배추를 푹 익히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타민 U 성분도 날아가서 이 위장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배추를 먹을 때는 잘게 썰어서 먹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에는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이 항산화, 항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양배추의 그 세포막이 터져서 그 안에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와 버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양배추의 항산화,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혹은 익히더라도 살짝만 익히거나 찌는 게 좋고, 통으로 말고 또 이렇게 잎 그냥 툭툭 뜯어서 말고 되도록이면 썰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배추 찔 때도 그냥 통으로 넣지 말고 먼저 좀 채를 썰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히기 전에 썰어서 효소야 작용해라 하고 양배추 세포막을 좀 터트리는 것이죠.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양배추를 입맛대로 드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배추 식치 레시피 3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양배추로 샐러드 만들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양배추 들기름 샐러드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그냥 뭐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스를 저희가 버무려서 같이 이제 먹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은 일명 케요네즈 소스 아니면은 시판용 드레싱 소스를 끼얹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스들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고 기껏 간헐적 단식한 효과를 깎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고소한 들기름 한 스푼 뿌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양배추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하고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이 재료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으면서 너무 맛있고, 또 이 들기름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양배추와 이 들기름의 궁합은 공복에 먹기는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배추 들기름 샐러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양배추를 씻은 다음에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식초물에 다시 한번 담갔다가 헹궈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10분 정도 절였다가 양배추의 그 숨이 살짝 죽으면은 소금기를 씻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들기름을 뿌려서 잘 섞으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침을 가볍게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드셔도 이 들기름 때문에 포만감이 드는데, 혹시 조금 느끼하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연겨자를 살짝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팁입니다. 양배추를 먹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요, 양배추 찍먹인데요. 지금까지는 양배추 쌈으로 부드럽게 삶아서 쌈 싸먹는 방법으로 많이 드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는 흐물흐물 할 때까지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거나 혹은 그냥 살짝만 익혀서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양배추 잎을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살짝 쪄서 쌈으로 싸먹지 않고 그냥 쌈장에 찍먹을 해먹는데요, 양배추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궁합이 되는 쌈장이 여러분 두부 쌈장입니다. 두부 쌈장은 두부를 으깨서 냉장고에 뭐 다른 채소들이 있으면은 다 같이 넣어서 쌈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양배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두부가 채워준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또 일반 쌈장에 비해서 염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속이 빈 공복 상태에서 짜게 먹어서 하루 종일 물을 들이키는 건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공복에
혹은 뭐 아침 공복에는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그러나 영양가 있게 채워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은 두부 쌈장을 자주 만들어서 양배추에 찍먹을 해서 먹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두부 반모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된장 한 큰술, 고추장은 반 큰술, 양파 있으면 4분의 1개, 또 청양고추, 대파, 올리브유,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먼저 양파랑 청양고추를 다져 주세요. 뭐 호박이나 다른 야채가 있다면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두부는 칼등으로 으깨거나 면보에 담아서 저는 다시백을 많이 활용하는데 넣은 다음에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다진 마늘, 대파를 넣고 먼저 볶다가 여기 이제 다진 야채를 마저 넣고 볶아주세요. 두부, 된장, 고추장을 그 다음 넣고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면서 볶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면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두고 양배추쌈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다만 두부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주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쌈장을 통해서 바로 찍어 먹고 또 다시 냉장고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덜어서 드셔야 여러분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배추는 물에 넣고 데치지 말고 찌는 것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화력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통으로 말고 썰어서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은 한 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먹기 좋은 세 번째 양배추 레시피는 양배추 김나물입니다. 양배추가 채소의 제왕이라고 하면 바다에는 김이 있죠. 당뇨에 보약보다 좋은 음식으로도 제가 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김에는 포피란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면서도 또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36%가 단백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김을 같이 먹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서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보이서인 본초 강목에서는요, 김을 위장의 기를 강하게 하면서 위장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 근육이 약해서 위장의 음식물이 오래 정체하고 그득한 증상이 있는 위무력증을 다스리는 식치 음식이기 때문에 김은 위장 근육을 강화하고, 비타민 U가 풍부한 이 양배추는 위장 점막을 재생해서 함께 먹으면 이 위장의 겉과 속을 동시에 튼튼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준비할 거는 양배추 4분의 1통 기준으로 했을 때 마른 김 한 4장, 그리고 참치 액젓, 간장, 매실청, 들깨, 들기름, 그리고 쪽파 약간을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양배추를 잘 씻은 다음에 채 썰어 줍니다. 그랬다가 식초물에 다시 한번 담궈서 헹궈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5분간 쪄주는 거예요. 양배추를 찌는 동안은 김을 팬에 살짝 부어서 잘게 부숴줄 거고요. 찐 양배추는 물기를 쫙 짜주시고, 양배추와 김, 양념, 들기름을 함께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고요. 여기에 쪽파, 깨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바쁠 때는 사실 한꺼번에 다 넣고 버무리지만, 양념을 처음부터 같이 넣고 버무리게 되면 김이 양념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양배추에 먼저 양념을 넣고 나중에 김하고 들기름을 같이 넣어서 버무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된장, 고추장의 간의 세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맞게 양을 조절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밥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슴슴하게 무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죠.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져 있으면 뱃살이 잘 찌고 살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체중 감소와 관련된 호르몬으로는 렙틴, 그렐린, 글루카곤 호르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인슐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당 100 역할을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호르몬이에요.
자, 살을 뺀다는 건 지방을 빼고 싶다는 것이고 근육이 빠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인슐린이 지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살을 빼려면 인슐린이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리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럼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아지는데 인슐린은 혈액 중에 있던 트리글리세라이드, 줄여서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을 분해해요. 지방을 분해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성지방은 글리세롤이라는 뼈대가 있고 지방산 3개가 꼬리처럼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인슐린은 이 지방산 꼬리를 잘라내는 작용을 하고 떨어져 나간 지방산은 우리가 유리지방산, 프리 패티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유리지방산인데 유리지방산이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 속으로 쏙쏙 흡수되면서 지방세포의 저장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지방 저장도 늘어나는 거죠. 인슐린은 또 동시에 이미 지방세포 안에 있던 중성지방은 분해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요. 결국 지방에서 분해되어 나가는 양은 줄어들고 유입이 되어서 저장되는 양은 늘어나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반대로 인슐린이 부족하면 뱃살 같은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가 일어나는데요. 지방세포 내에 있던 중성지방이 분해됩니다. 그럼 떨어져 나온 유리지방산이 혈액 속으로 많이 나오면서 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간에서 이 꼬리같이 긴 지방산을 다시 쪼개서 아세틸 코엔자임 A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간이 이것을 케톤 물질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케톤은 다시 골격근이나 심장, 뇌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 케톤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연료로 쓰고 있는지 지방을 연료로 태우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케톤 측정을 해보기도 해요. 자, 이건 오늘 아침에 제가 혈액으로 제 상태를 측정한 측정치인데요. 공복 혈당은 76 나왔고요. 또 케톤은 0.7 나왔습니다. 케톤 수치가 높을수록 체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인데 0.7이면은 몸에 무리가 없는 그런 적절한 정도로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을 해서 지방이 빠르게 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케톤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케톤 수치가 무작정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케톤은 산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기면 피가 산성이 됩니다. 약 한 3.5가 넘으면 대사성 산증이라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원래 부족한 1형 당뇨인은 간헐적 단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케톤이 너무 올라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1형 당뇨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인슐린 부족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인슐린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올 때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특히 흰밥, 흰빵, 흰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올라간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백질 식품을 먹었을 때 식후 혈당과 혈중 인슐린이 물만 먹었을 때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혈당부터 보면은 실선이 쇠고기 50g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이고 점선이 물만 먹었을 때인데요. 예상대로 물만 섭취했을 때는 혈청 포도당 농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50g의 쇠고기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이 초기에는 약간 증가했지만 2시간이 지나자 감소했어요. 다음으로 인슐린 농도를 보면은 물을 섭취했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만 감소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쇠고기를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 농도가 물만 마셨을 때보다 즉각적으로 상승해서 3배 이상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로 식후 한 7시간까지 공복값으로 돌아오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뺀다고 하는 것도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인슐린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공복 상태를 만들어서 인슐린의 양을 줄이는 거죠. 인슐린이 많으면 어떤 식의 경로를 통해서든지 중성지방의 저장량이 늘어나고 인슐린이 줄어들면 이 모든 작용이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혈액 속에 있던 지방을 쪼개서 지방세포로 흡수해서 지방 저장고를 늘리지도 못하고 또 지방세포 안에 있던 중성지방은 분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살 뺄 때 칼로리 계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지만 공복을 유지할 때보다 이 인슐린 수치를 낮추기는 어렵고 또 이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칼로리 제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이거에 적응을 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살 빼려면 인슐린만 무조건 낮추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게 인슐린은요 또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유입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 낮으면 근육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는 잘 먹고 일정 기간만 공복을 유지해서 지방은 분해하고 근육은 유지하게끔 하는 간헐적 단식 같은 것이 잘만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혈중 인슐린 평균 수치가 이미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살이 잘 안 빠지겠죠.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8시간 금식을 한 다음에 공복 상태의 혈중 인슐린 농도가 한 10 이하여야 정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5g의 포도당을 마시고 30분, 60분, 90분, 120분, 180분마다 체열을 하고 이때 인슐린 농도는 혈당이 변화하는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검사 시작 한 30분 뒤 수치가 80 정도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2시간 후에는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높다면은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고요. 왜 혈액 속에 인슐린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 해결했던 일들을 더 이상 같은 양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인슐린 양이 더 많아져야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인슐린의 파워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질보다 양으로 때워야 하기 때문에 췌장은 췌장대로 인슐린을 과잉 생산하다가 점차 망가지면서 당뇨로 가게 되고요. 혈액 속에는 인슐린이 많아지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 분해가 안 되고 그래서 살이 찌고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다 생기는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이것부터 정상으로 돌려놔야 비로소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인슐린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4가지를 먼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제로 음료수나 제로 음식은 우리가 주의가 좀 필요해요. 대체당을 사용한 단맛 제품은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 분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자, 두 번째, 간식은 끊어주세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인슐린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한 4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사하고 식사 사이에 적어도 4시간의 텀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적극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공복이나 식후 2시간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 종일 내 혈당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즉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반응하는지 운동을 하면은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춤을 추면은 인슐린도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혈당 모니터링 방법이 내 몸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나한테 맞는 식단과 운동도 짤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려요. 물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근육량이 너무 적은 마른 비만은 자칫 단식을 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간헐적 단식 방법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위의 영상 참조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인슐린에 대해서 공부 여러분 잘 하셨나요? 결론은 인슐린이 많아지면 지방을 저장하고 부족하면 분해하기 때문에 살을 빼기 위해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다 라는 것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건강도 찾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관리하는 방법 4가지로 제로 음료수,
저당 음식의 이 단맛에 주의하는 거, 그리고 간식 끊는 거, 24시간 혈당 측정기 활용하는 거, 또 나한테 맞는 간헐적 단식 해보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몸도 마음도 가벼운 한 해가 되셨으면 해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